이번에도 텍스트는 한동훈 씨가 쓴 국민이 먼저입니다 라는 책에서, 공개해 놓은 책에서 텍스트를 선택했습니다. 한동훈 씨가 쓴 책을 이렇게 텍스트로 하여 우리가 문법도 보고 문장력도 보고 또 글쓰기 이런 것을 다루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한동훈 책만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느냐 하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 보면 어이없죠? 이런 돈 주고도 받아볼 수 없는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건드리지 말아라 이러는 것이니까 딱한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씨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리걸마인드 연구소만큼 고마운 데가 없겠죠. 이렇게 직접 자신의 대선 나온다고 하니까 정치인으로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그가 머물던 영역은 그야말로 까마귀판이고, 그리고 품위가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한동훈 씨가 언론에 나올 때 보면 깜짝 놀랄 만큼 천박한 언어들을 번번이 쓰곤 하죠. 아마 그가 속해 있던 집단이 그런 쪽에 더 가깝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원래 검사라는 직업도 그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그 인물의 주변도 이렇게 욕설에 막말에 그러니 상식에서 좀 벗어나는, 거기에 부족한 이런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나쁘게 말하려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장미대선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정상의 세계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겉에 값비싼 넥타이를 매서 그 품격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를 재정비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는 아주 훌륭한 이런 학습을 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정치적인 위치에 대해서 혹시 글을 분석하는 가운데 지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씨를 지지하는 그룹, 정치적인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쪽에서는 그것이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바로 봅시다. 이것이 한동훈이 됐든 또 오세훈이 됐든 자기 자신이 직접 부딪혀 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팬들은 제 아무리 자기들이 지지하고 있는 정치인을 돕고자 해도 선거라는 것은 후보자 1인이 앞에 나가서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에 국민이 싫은 소리를 하면 고소고발로 일관하는 이런 사람은 이제 다시는 앞에 나오지 말아야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현재로서는 다른 정치인이 책을 내면 그것도 좀 봐주면 어떠냐 하는데, 그거야 와서 뭔가 대가를 바치고 그러면서 좀 봐주십시오 해야 옳은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은 둘째치고,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 돼서 파면이 돼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선에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한동훈 씨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탄핵 기각돼야 된다고 하죠. 그러면서도
대선을 해야 한다 이러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탄핵 기각돼야 된다고 하는 홍준표 씨 같은 경우는 대선 이야기는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평온한 상태에서 군대를 풀어서 자기의 정적을 잡아다 감금을 해도 하려고 했어도 괜찮다고 하는 인물이라면 대통령 선거는커녕 이거는 범죄자와 한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기각이 돼야 된다고 했으면, 기각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에 복귀해서 대통령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 선거니 뭐니 하는 소리는 입 다물어라 이런 겁니다. 그래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그나마 장미 대선에 나오겠다, 비상계엄 내라는 헌법에 위반된다, 저런 사람은 파면돼야 한다, 일전에 구속 취소를 환영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은 찬성하기에 본인이 이렇게 대선 행보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한동훈의 책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번에 다룰 문장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한동훈 씨가 되겠죠. 나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2년간 근무했다. 그러면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사실 수천 명입니다. 수천 명 중에 한 명인데 앞에 이렇게 딱 써놓으니까, 더구나 이제 대선 나오겠다고 하는 한동훈이고 한때는 국민의힘의 당대표였고 법무부 장관이었고 이러니까 혹시 이 사람은 MB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박수를 쳐줄 그런 관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 대통령실에 2년간 근무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계엄 사태 이후 한 언론으로부터 2008년 봄 가짜뉴스로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여기 이 부분에 띄어쓰기 틀렸습니다. 책에서 광우병 사태와 관련해서 계엄을 검토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의 답은 간명했다.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것이 오늘 살펴볼 본문입니다. 그러니 한동훈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에피소드를 소개한 것인가 이렇게 보이죠. 이것만 보면. 그런데 주의력이 좀 떨어지는 상당수의 독자들은 말 그대로 그렇게 보고 말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명박 전 대통령은부터 문장 끝까지 이거는 그리 오래지 않은 2024년 12월 19일에 신문에 보도됐던 내용을 그냥 옮겨 놓은 겁니다. 문장만 바꿔가지고 좀 손을 봐가지고. 그러니 이것은 본인의 글이 아니죠. 이만큼 본인의 글이 아니라고 지금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자기가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거기에서 2년간 근무했다고 하고, 그리고 2024년 12월의 기사를 갖다 붙여놨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것이죠.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왜 이렇게 소개를 한 것인가? 그런데 요 같은 페이지에 위쪽에 있는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여기 나오는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문단 바로 아래에 나오는 내용도 관계가 없습니다. 마치 이 문단을 통째로 그냥 드러내 버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느닷없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정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첫 문장, 이것을 이제 나중에 볼 건데 제1문이라고 표시를 했고, 첫 문장 이것만 글쓴이가 쓴 거고 나머지는 그냥 기사다, 뉴스다. 그런데 첫 문장과 이 뒤에 있는 뉴스가 아무 관계가 없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문단의 앞에도 뒤에도 이 문단과 어떤 맥락이 닿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 문단을 왜 썼을까? 이렇게 궁금해서 그것을 좀 밝혀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선은 거의 인용에 가까운 뉴스를 좀 약간 바꿔서 소개해 놓은 이 부분, 전부 4줄 정도 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것은 파란색 칠을 한 이 부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러이러한 라는 질문을 받았다. 시제가 나타나 있지는 않죠. 이렇게 질문을 받았다. 영어식으로 말하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시제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살펴볼 것이 글쓴이의 위치, 글쓴이가 지금 땅에 발을 딛고 있다면 어디쯤 있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질문을 한 사람이 있고 거기에 답변을 한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그랬을 때 나는 이명박 대통령실에서 2년간 근무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러이러한 질문을 받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글쓴 한동훈 씨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원팀이다. 같은 곳에 있는, 같은 옆자리에 나란히 붙어 있는 사람이다. 그 맞은편에 질문한 사람이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위치가 질문자가 있고 그 맞은편에 MB, 이명박과 한동훈이 이렇게 있다. 이런 구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보았을 때 이명박 대통령실에 근무했다. 한동훈이. 그러면 이 단락을 소개한 것은 한동훈은 이명박과 가깝다. 특별한 어떤 관계다. 인맥이다. 이런 말을 하려고 쓴 것인가? 우리가 처음 했던 것은 왜 썼지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구조적으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질문을 받았다.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의 답은 간명했다.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 그 중에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계엄 사태 이후에 그랬으니까 2024년 12월 3일 이후에 이렇게 되겠죠. 한 언론으로부터 뭐뭐뭐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랬는데 우선 이거부터 밝혀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검색을 해보면 각 신문에서 보도를 몇 건 되지 않는데 아무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어느 언론이 우리 언론사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2024년 12월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생일 전날에 만찬을 했다. 이것이 지금까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해온 일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한 것이 아니고 매년 생일 전날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 이것이 관례처럼 돼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뉴스에서는 2024년 생일 전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만찬에 참석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이 만찬에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20명 정도 참석을 했다고 하죠. 비상계엄 내란 이후이기도 하고, 그런 자리에서 누군가가 물어봤다고 했는데 한동훈 씨는 한 언론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 첫째는 우리가 선의로 받아들여서 언론사에서는 누군가가 라고 해서 마치 그 참석자 중에 누군가가 라고 볼 수 있는 기사를 실었는데, 이 누군가라는 것은 어떤 기자였던가, 언론사의 기자였던가, 한동훈 씨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이것을 확인해서 사실을 밝힌 다음에 이렇게 쓴 것인가? 이것이 한 가지 의문입니다. 언론사에서는 보통 본사에서, 본보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고, 본보에 누구누구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고,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죠. 자기들의 성과니까. 그런데 그런 게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어떻든 쉽게 여러 건의 기사에서는 바로 이 어떤 참석자가, 한 참석자가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라고 했다고 그렇게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 기사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죠. 그냥 임의로 변경했는가? 그 다음에 이것이 언론이 질문을 했다고 했을 때 또 다른, 거기에 뒤따르는 의문이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계엄 사태 이후에 한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한동훈 씨의 책에서는 이때가 생일 전날의 저녁 식사였다고 일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한 언론이 바로 이 계엄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취재한 것인가? 이렇게 보게 되죠. 계엄 사태 이후에 한 언론이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러니까 계엄 사태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언론사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했다,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상황이 전혀 틀려지죠. 이 뉴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생일 전날의 만찬인데 거기에 유독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석을 해서 마치 이 행사가 국민의힘 의원총회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바로 뉴스감이었다.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엄 사태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러 간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날 행사에서 시사라든지 이런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는 서로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소소한 이야기만 했는데 그 중에 바로
요 기사에 나온 이것이 비상계엄 내란하고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뉴스에서 소개를 한 그런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MB는 이번 비상계엄 내란을 어떻게 생각하나 하고 인터뷰를 하러 갔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싶었던 것인가? 그러면 사실과 좀 달라지고, 여기에서 질문을 한 사람이 언론사라는 것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쓴 것인가? 그냥 누군가가 라고 했을 때는 실은 국민의힘 소속 어느 의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언론이라고 쓴 것은 한동훈 씨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인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곳곳에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했고, 이 전 대통령의 답은 간명했다.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랬는데, 여기 초록색 표시해 놓은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글이 어떻게 묘사하고 어떻게 서술했는지를 잘 보십시오. 2008년 봄 가짜뉴스로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광우병 사태와 관련해서 계엄을 검토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위치상의 문제가 또 걸리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질문을 받았으면 한동훈 씨는 이명박과 같은 편에 있고 질문자는 건너편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찰싹 붙어 있다. 질문을 받았다. 받는 편에 한동훈이 서 있다. 그렇죠. 근데 이 질문을 받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답은 간명했다. 간명은 간단명료. 그러니 할 말만 하면서 분명한 뜻을 밝히는 이런 답을 했다.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러면 뜻이 통하지를 않죠. 오히려 계엄을 검토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러면 계엄을 하고 싶었는데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미가 왜곡이 된다. 그러면 이 문장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의 기사 원문을 함께 읽어보기로 하죠. 뉴스 원문을. 이 원문은 이러합니다. 2008년 광우병 파동을 언급하며 이런 것이겠죠. 2008년에 광우병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당시 가짜뉴스로 사회 혼란이 극심할 때였는데 혹시 계엄을 검토하진 않으셨나?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당시 가짜뉴스로 사회 혼란이 극심했었던 것은 그 당시 시위하는 쪽에서 좀 폭력 시위, 시민들이 불안을 느낄 정도의 그런 실제 폭력 행위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사회 혼란이 극심하다. 이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이 그때 군중에게 공포심을 키우는, 다 죽는다.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다 죽는다. 광우병으로 죽는다. 뭐 이런 거 있었죠.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사회 질서가 좀 불안하기도 했었습니다. 워낙 이 세력이 강력해서. 그러니 그 정도라고 한다면 혹시 계엄을 검토하지 않으셨나 하고 질문을 했는데
요 아랫부분도 원문은 이렇습니다. 원문이 그런 건 가능한 일이 아니다며 일축했다. 이것이 뉴스 원문입니다. 한동훈 씨의 책에 있는 것과 다르죠. 가능한 일이 아니다 라고 밑도 끝도 없이 써놓은 것과 그런 건 이런 가짜뉴스로 사회 혼란이 극심했고 이 광우병 파동이 있던 그런 그때의 상황 하면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기억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거기에 계엄을 갖다 댄다는 것은 그런 건 가능한 일이 아니다. 계엄을 여기서 한동훈 씨 책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번에 김용현 장관이 중과부적이었다 하는 말처럼 할 수만 있으면 하겠다, 하고 싶었다는 쪽으로 갈 수 있는 표현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계엄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다. 계엄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다. 라고 일축을 했다는 뉴스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갖다가 여기다 책에다 써버린 것이죠. 그러면은 이 대목에서 한동훈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생일 전날 자기를 찾아온 국민의힘 그 수십 명 의원들 앞에서 이 답변하는 그 뜻, 계엄이라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계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라는 확고부동한 인식을 제대로 이해를 한 것인가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어정쩡한 이쪽으로도 풀이가 가능하고 저쪽으로도 풀이가 가능한 그런 글을 써놓고 이렇게 마치 멋을 부리듯이 이렇게 쓴 것은 부주의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죠. 이 전 대통령의 답은 간명했다. 가능한 일이 아니다. 여기서도 글을 쓰는 사람의 그 본인이 느끼는 나는 MB 옆에 어깨를 마주하고 옆에 딱 붙어 앉아 있는 사람이야 라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오는데 마치 현장에서 MB 옆에 착 달라붙은 듯한 이런 서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2024년 12월 18일 이 저녁 식사에 한동훈 씨가 참석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했다면 뉴스에서 그 이름을 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 비중은 있죠. 그런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보고 또 한동훈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렇게 가족 같은 친척 같은 이런 관계는 아닐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편에 서서 질문자의 질문을 받는 식으로 이 글을 썼다. 이제 그 부분이 어색하다.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굳이 이렇게 쓴 것일까? 글쓴이의 그 전달하고자 하는 그 정보를 우리는 이렇게 아주 곰곰 생각하면서 밝혀봐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본 내용으로 가기 전에 한동훈 씨가 요 초록색으로 이렇게 써놓았던 2008년 봄 가짜뉴스로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광우병 사태라고 쓴 이 부분이 뉴스 원문에서 2008년 광우병 파동을 언급하며 당시 가짜뉴스로
사회 혼란이 극심할 때였는데 라는 글보다 좀 짜임새가 없기도 하지만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주 사납고 거칠다고 하는 겁니다. 뒤집어 놨다, 뒤집어 엎었다, 가짜뉴스로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놨다. 상당히 거칠죠. 그리고 감정이 실려 있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폭력적이다. 이것은 혈기왕성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정치인이라는 것은 또 특히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은 자기 앞에 있는 누군가와 반드시 이렇게 칼을 뽑아들고 총을 뽑아들고 단숨에 끝장을 내겠다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은 좀 거기에 맞지 않다. 지난번에 방송했죠.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면 안 된다. 대통령의 공무 수행을 하라고 주어놓은 그 권한을 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개인인 국민을 꺾어 누르는 그런 데 쓰는 것은 애초에 그런 짓을 하면 탄핵되는 겁니다. 탄핵이 다가 아니고 그런 대통령을 일단 뽑아 놓았다가 다시 내쫓고 하는 것이 국가적 엄청난 소모가 되겠죠. 그런데 한동훈 씨의 그 이미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청년 이러지 않습니까? 막내둥이 같은 그런 이미지, 이런 것을 보이려고 하는데 뜻밖에도 이 인물은 자기들의 세계에서 흔히 검사들 또 검사 출신 정치인들의 세계에서는 아주 표독한 인물로 취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좀 의외다 그랬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당대표일 때도 한동훈 씨를 가리켜서 그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동물의 이름을 붙여가면서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홍준표 시장의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당대표를 떠나서 정치적인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인간을 가리켜서 그렇게 혐오스러운 표현을 쓰는가. 그래 지금도 보면 홍준표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동훈 씨를 다 그렇게 그 파충류, 동물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 사람들은 홍준표의 글을 본 사람들일 거다 이렇게 이제 여기고 있는데, 실제로 검사들의 세계에서는 이 사람을 정말 표현은 다르지만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한동훈은 한동훈의 그 진면목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 조금 더 정말 그럴 것 같다 했던 것은 현재 한동훈 씨의 페이스북, 이 SNS 그 대문 사진을 보면 그냥 보기에는 저거는 끔찍해서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싫어할 것 같은데 싶은 사진을 벌써 오래됐습니다. 아주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 사진을 걸어놓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당장이라도 물어 뜯을 듯이 고양이가 아가리를 벌린 사진을 크게 걸어놨습니다. 그 페이지에 들어가는 사람은 일단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이죠. 이런 걸 걸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씨를 그렇게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부르는 그 별칭, 그 별명이 한동훈 씨의 입장에서는 별로 심각한 게 아닌가 보다. 그렇게 독하고 사납고 위험하고 이런 상대방을 물어뜯어 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 그것이 별로 싫지 않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이렇게 밝혀놨으니까 한동훈 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다.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한동훈 검사가 이명박 대통령 그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2년이나 근무했다. 이렇게 밝혀놓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좀 이거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권재진 민정수석이 있었습니다. 권재진 민정수석이 그 검찰에 있다가 여기 민정수석으로 간 것이 2009년 9월 1일입니다. 이렇게 가서 한동훈 검사를 민정수석실에 데려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2009년 9월 18일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 권재진 민정수석은 2011년 8월, 여기 보면 2011년 8월 5일까지 민정수석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직후가 되겠죠. 2011년 8월에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2013년 3월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바로 한동훈 씨를 법무부에 데려갑니다. 법무부 검찰과로. 그래서 한동훈 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있었던 기간은 2009년 9월 18일에서 2011년 8월 29일 직전 언제까지입니다. 이 8월 29일이 법무부 검찰과로 간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권재진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데려가서 권재진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서 법무부로 데려갔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이때 법무부 검찰과에서 한동훈 검사가 했던 일은 부장검사 이상의 그 인사 담당 직무를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그런데 한동훈 검사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데려가는 이 과정은 검찰청법을 우회해서, 그러니까 법에서는 검사는 대통령실에 근무하면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검사 사표를 내고 변호사 지위로서 이렇게 민정수석실에 갔다가 그 다음에 민정수석실에서 그만두고 이쪽으로 갈 때는 다시 검사로 임용이 돼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서 과거의 뉴스를 찾아보면 이 편법을 썼다. 이제 이런 비판이 좀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이 길은 가지 마시오라고 하면 옆으로 돌아가시오라는 뜻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편법을 쓴다고 해서 한동훈 검사도 나도 남들처럼 편법을 썼다고 할 문제는 아니죠.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한동훈 검사는 그래서 청와대에 있는 동안은 검사가 아니었다가 바로 그전까지 검사였고 바로 다시 검사로서 이 권재진 씨를 따라다녔다. 권재진 씨는 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옵니다. 현재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2013년 4월 18일에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동훈 검사가 가고 2015년 12월 5일에는 그 유명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위 잡았다고 하는 결국 글이 이어지는 박영수 특검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동훈, 윤석열 이 두 사람이 검찰의 칼잡이, 칼로 찌르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로 지금 찾아보면 많이 나오죠. 2018년 3월 23일 0시 몇 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것이 바로 이 한동훈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굳이 앞뒤 맥락도 닿지 않는 이러한 단락을 넣었는데 한동훈 나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2년간 근무했다. 이걸 왜 썼을까? 아직 답이 안 나왔죠. 대통령실에 이렇게 검사가 편법을 써가면서 가서 근무를 하게 하는 것은 종종 이 검사에게 있어서는 출세 코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갔다 오게 되면 승승장구하고 뭐 이런 특별히 관계가 있을 때 이렇게 키워준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물론 이 이후에 한동훈 검사가 아주 빠르게 성공을 했죠. 그렇지만 이때 이명박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것과는 관계가 없다. 그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이런 문장을 써놨는데 한동훈은 MB 인맥은 아니다. 살펴봤듯이 권재진의 인맥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 이런 한동훈 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잡아넣은 칼잡이 역할을 하는데 별 문제는 없겠구나. 뭐 보은, 은혜를 갚는다, 배신자다 이런 이야기로 가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한동훈 검사는 수사면에 있어서는 전직 대통령들이라든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칼질을 하는 칼잡이로 소문이 자자하고 그렇게 유명하고 이것이 이 사람들의 능력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기업가들에게는 저승사자로 유명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큼직큼직한 기업의 그 총수들을 다 감옥에 넣고 그런 식으로 한 그 성과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쭉 다 살펴보아서 검사 한동훈의 황금기가 언제냐 하면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사람이 구름 위를 날았던 이런 때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그 이후 이렇게 계속 성공을 거듭했다.
이렇게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봤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겠죠. 아직 우리의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으니까. 요 한 페이지에서 위쪽에도 글이 있고 아래쪽에도 글이 있는데 이 중앙에 딱 있는 이 단락은 그냥 이유 없이 갑자기 이게 들어갔다. 거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나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2년간 근무했다 라는 겁니다. 이 시절 2009년 9월에서 2011년 8월과 밑에 뉴스 2024년 12월은 아무 연관이 되지를 않죠.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제1문 첫 번째 문장 이거를 왜 썼을까? 더 이상 이제 수사관이 아닙니다. 칼잡이나 저승사자인 수사관이 아닌 정치인 한동훈은 이걸 왜 썼을까? 궁금하죠? 일단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다. 그것이 2009년 9월 18일에서 2011년 8월 29일 직전까지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이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포착이 됐고 그 당시 전국에 있는 내로라 하는 사람들의 정보는 다 여기에 들고 있었을 것이고 그 뭔가 조사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은 그렇겠죠. 그 다음에 2022년 6월에 다시 또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22년 6월에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었고 바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것이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 5월에 민정수석실을 없애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는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것을 아래에 두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민정수석실을 없애놓고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이 겸직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민정수석실의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고 근래에는 법무부 장관이면서 민정수석의 위치에 있는 셈이 돼버렸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어떤 곳이냐? 검찰청에서 사람들을 아무리 세밀히 조사를 하고 그 정보를 다 소나기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국세청의 정보를 다 취합할 수 있는 곳이고 대통령의 친척, 인척,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인재풀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정보 이것은 아주 막강한 것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022년 6월에는 법무부 장관이면서 민정수석을 사실상 겸직한 것과 같은 이 정보를 장악하는 면에서는 그렇게 보이죠.
이런 위치에 있었던 한동훈을 생각해 보면 막대한 정보, 다시 말해서 정치인 같으면 정치 생명을 끊어버릴 수 있는, 자기가 필요할 때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 위험한 정보들을 다량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수사기관에서 어떤 개인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수색하고 도청하고 감청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 이러면 끔찍하죠? 그보다 더한 사람들을 그냥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정도의 통제력을 지니고 있는 거다. 이런 것을 흔히 속칭 검찰 캐비넷이라고 합니다. 벌써 수년 전부터 보면 정치인들이 이 검찰 캐비넷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야말로 꼼짝 못하는 것을 보았죠. 이것은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제1문, 나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2년간 근무했다. 이것만 2022년의 이 거의 현재의 막강한 이런 권한을 지녔던 것을 생각해내지 못하더라도 이것은 한동훈이 나 검찰 캐비넷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 캐비넷의 대명사였죠. 자, 이렇게 되면 윤석열도 한동훈도 이 두 사람 모두가 검찰 캐비넷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과 연결지어서 사실 여당 당대표인 한동훈을 어째서 살생부에 올렸다는 것이냐, 실제로 잡아서 감금을 하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살해하려고 했던 이름이 바로 한동훈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한동훈은 소위 윤석열 대통령이 반정부 세력의 우두머리라고 한 이재명 대표와 아주 많이 다투고 견제하고 했던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을 그 명단에, 체포 감금 명단에 넣고 살해 대상으로 했는가? 조선일보 사설도 이것을 의문을 제기하는 사설이 올라왔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본다면 그래서 비상계엄 내란 때 한동훈을 검찰 캐비넷을 가지고, 검찰뿐 아니라 민정수석실 캐비넷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없애버리려고 했는가, 이제 이렇게 이런 의문형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정보라고 하는 것은 민정수석실을 벗어나게 되면 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를 보지 않을 때는 화일을 아예 덮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캐비넷이 있다는 것은 따로 어디에 저장을 해놓은 것인가, 아니면 기억력이 비상해서 머릿속에 다 담아둔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간조선에서 보도한 것을 보면 이런 위험성도 가볍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싶기도 합니다. 월간조선에서 이렇게 실어놓았습니다. 한동훈 검사는, 그러니까 이때죠, 이명박 대통령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를 했는데 그때
공직자의 사정 업무, 그러니까 그 조사하고 그 뒤를 캐고 하는 그런 것이죠. 거기에 아주 깊이 관여를 했고, 더구나 이명박 정부의 내부 사정에 정통한 사람이다.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뿐 아니라 이 민정수석실이 가져갈 수 있는 이명박 정부의 검찰, 경찰, 이제 지금 같은 국가정보원, 감사원, 국세청, 대통령 친인척, 고위공직자들을 그 정보를 몽땅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한동훈이 2018년 3월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킬 수 있었구나. 이런 검찰 민정수석실 캐비넷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보통 그 검찰청법을 우회해서 편법으로 이렇게 검사를 민정수석실, 대통령실에 데려다 놓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검찰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들여다보는 수단이 될 수 있어서 검찰의 독립성을 해친다. 그래서 이 법조문이 들어간 것인데, 지금 보면 그 역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정보가 바로 검찰 캐비넷으로 돼서 검찰 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검찰이 이와 같은 검찰 캐비넷을 가지고 소위 권력을 키우는 그런 사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역으로 이용을 한 것이다. 그러니 대통령 그 민정수석실 캐비넷이 막강하겠죠. 여기에서 쓸만한 정보를 쫙 뽑아냈다. 2022년 6월부터 또 다시 뽑아냈다고 한다면 이거는 천하무적이다. 그래도 명패 걸고 정치 좀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 중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캐비넷 들고 있는 사람 앞에는 속수무책이겠구나. 이제 이렇게 그 한 발 한 발 나가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뤄봤는데, 한동훈 씨는 나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2년간 근무했다. 여기 2022년 6월부터 또 이때는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을 사실상 겸한 이런 캐비넷이 하나 더 있다고 했죠. 나는 이런 검찰 캐비넷에 민정수석실 캐비넷에 그러니 이명박 민정수석실 캐비넷, 윤석열 민정수석실 캐비넷을 다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뜻이 될 수 있다. 내 말 새겨 들어라. 이것을 보고 아주 그 경기를 일으키는 정치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4줄짜리 문장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읽어낼 수 있었죠. 이 사람의 과거 경력이라든지 글을 쓰는 태도라든지 또 의외로 아주 거칠고 사납고 독하고 독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이 있다더라.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